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을 소재로 한 김혜영 작가의 소설 자연,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번에 업로드한 그 영상을 한 번 더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2부 끝까지 이제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마당에서 대문까지, 거기서 대청 옆 아버지의 방 앞까지 오는 동안 남자의 얼굴엔 벌써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이고, 어르신이 어쩌다가. 아휴, 말기 암이라는디 우리는 아무도 몰랐슈. 영감도 몰랐나 본디 그렇게 떠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병원 가니께 이미 늦었다고. 영감이 집에 가자고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근데 집에 와서는 바로 저렇게 운신을 못하네요. 참, 밤새 안녕이라더니 하루아침에 저러니 꿈꾸는 것 같유. 어머니는 그의 물음에 순순히 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잔뜩 주눅이 든 힘없는 목소리였다. 어쩐지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했다. 나중에야 어머니는 낯선 그가 궁금했는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근데 참 누구신지. 저는 여기 문화원 원장입니다.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한 장을 어머니에게 내밀며 늦은 인사를 꾸벅하고 다른 식구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주춤 인사를 하고 엄격결에 나도 그가 내미는 명함 한 장을 받아들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뭔 일로 오셨는지. 그게 한 석 달 전쯤에 어르신이 문화원 들어오셔서 저희와 회의하신 게 있거든요. 그것 좀 상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체 정신이 없어서 나는 영감이 그런 데를 다닌 줄도 몰랐슈. 그는 석 달 전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전했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간 그날 아버지는 외출해서 늦어진다는 문화원장을 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마주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그때까지 꼭 끌어안고 있던 것을 탁자 위에 올려놨다. 집에서 담근 묵은 간장 한 병과 소금 한 봉지였다.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만든 자염으로 만든 간장이요. 자염 알죠? 저 염전에서 만드는 그 천일염 말고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그 자염 말이요. 나는 자염 만드는 늙은이요. 자그마치 삼국시대 때부터 만들어 먹던 우리 소금이 이제 이 늙은이가 죽으면 이 나라에선 아예 명맥이 끊기게 생겼소. 그는 자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방문이 어리둥절했지만 아버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버지의 자세가 너무도 결연하여 오히려 움찔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쏟아놓았다. 내가 죽기 전 전승할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이건 나 하나 죽고 살고의 문제만이 아니요. 소금 한 줌에도 전통이 있는 것이라오. 직접 먹어보면 알겠지만 이 소금이 만만 우수한 것이 아니고 성분 또한 일반 소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여기 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어. 아버지는 직접 기관의 의뢰에 받은 성분표까지 준비해 가서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자염을 전승할 사람을 아름아름 수소문했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한 마지막 계승 방법은 자염을 그 지역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누군가 사업으로 계승하지 못한다면 그걸 문화유산으로 계승해보자는데 생각이 미치자 홀로 이런저런 준비 끝에 대안이라고 생각한 지역 문화원을 찾아간 것이다. 평생 소금만 만들고 소금밖에 모르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까? 그깟 소금 알갱이가 도대체 뭐라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원장은 자신조차 듣도 보도 못한 자연이란 것을 어떻게 문화상품으로 개발할지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이미 잊힌 지 오래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을 홍보해봐야 별 반응이 없을 것이었다. 마치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소금은 짠맛이 나는 것처럼 뻔한 일이다. 다른 직원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연육교가 아니었다면 섬이나 마찬가지인 이 고장은 해수욕장과 갯벌 아니면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을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신입 학예사의 돌발 질문에 그는 아버지가 두고 간 자료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계승을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그의 방문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었다. 식구들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간 우리의 역할이 있을 텐데 자연 만드는 일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지금껏 소의 곱비 한번 잡아본 것 외엔 자연의 자자도 모르는 데다 여동생 역시 지금껏 소금 한 대박 살만한 돈도 벌어본 적이 없이 살다가 뒤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다. 나는 도시에서 간호사 출신의 아내와 둘이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일을 진행하려면 당장이라도 페이닥터를 구해야 했다. 일머리야 잘 알지만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쫓아다니며 일일이 신경 쓰기엔 역시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의 입장을 들은 문화원장은 난감해했다. 아쉽군요. 어르신 운전할 때 조금 더 일찍 서두를 걸 그랬습니다. 저희도 워낙에 의견이 분분하고 뭘 하나 진행하려면 이거 저거 보고하고 또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할 것도 많고요. 겨우 일을 진행해 보자고 내부에서 결정이 돼서 소식도 알리고 의논한 일도 있어서 찾아뵌 것인데. 나는 아버지 귀에 대고 그의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손을 쥐고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목의 힘줄이 선명하게 튀어 올라왔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 하나 남은 연막의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저렇게 작은 몸으로 얼마나 많은 소금을 만든 것일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장래 중에도 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외소증으로 보일 만큼 키가 작고 야유였다. 그런 아버지가 어깨에 소금 가마니를 척척 짊어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어머니를 부축해 입관실로 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유난히 단의 높이가 낮은 대신 수가 많았다. 고인을 마지막 보기 위해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일까? 그만큼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의미일까? 그럼에도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허방을 짚은 듯 어머니가 휘청했다. 내 손을 꼭 쥔 어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발씩 아래를 향해 딛는 동안 내 몸은 자꾸 앞서 나가려고 했다. 참관실과 입관실은 유리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친지들은 친관실에 남고 식구들은 안내에 따라 입관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안치실을 겸하는 듯 몇 개의 냉동고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입관된 상태였다. 관은 분명 아버지의 몸에 맞춰졌을 텐데 그보다 더 작아 보여서 정말 아버지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연습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만 내놓은 상태였다. 반듯하게 누운 아버지의 몸은 몇 겹의 삼배옷 속에 파묻혀 있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 보이는 것과 달리 얼굴은 생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아버지의 얼굴에 고랑을 이루었던 그 많던 주름이 훨씬 옅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하얗게 센 채
듬성듬성 나있던 수염도 깨끗하게 면도된 상태였다. 생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등에 짊어졌던 소금 가마니를 내려놓듯 삶을 내려놓은 아버지는 미소를 띠고 있는 듯 했다. 관을 봉인하기 전 아버지가 손수건에 싸온 것을 장례 지도사에게 건넸다. 그가 조심스럽게 펼쳐보고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양반이 평생 소금만 만들어 온 사람이라오.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보다 소금 한 주먹 쥐고 가는 게 이 양반 소요원이었으니께 이것 좀 손에 쥐어주시오. 장례 지도사가 말없이 소금을 받았다. 가볍게 목례를 한 후 한 지에 곱게 접어가며 쌌다. 손바닥에 쥘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네모나게 접은 그것을 아버지의 가슴에 올리듯 감싸듯 양손을 포개어 올렸다. 아버지의 관이 봉인되었다. 어머니는 오열하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 조용히 흐느끼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고 주문처럼 외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당신이 생전에 만들었던 자염 한 주먹만을 쥐고 떠났다. 아버지의 사무제 날에는 비가 내렸다. 무엇에나 의미를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어머니는 그 비를 보며 훌쩍거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복한 양반. 뭐가 저리 애통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저리 비를 뿌리누. 70이 넘은 노인임에도 여전히 키가 큰 어머니가 정물처럼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다정하게 50년 넘게 해로한 분들이니 그 허전함이 자식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었으리라. 동생은 그쯤에서 어머니의 고정 레퍼토리를 맡고 싶었는지 대청 한쪽에 걸려있는 액자를 가리켰다. 빛바랜 흑백 사진에는 바가지 머리의 어린 동생과 내가 키 큰 해바라기 앞에 차렷 자세로 어정쩡하게 웃고 있다. 근데 엄마, 저때 동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염둥이라고 불렀어요? 느닷없는 질문에 아버지의 돋보기 집을 어루만지고 있던 어머니는 볼이 붉어져서는 웃으며 말했다. 70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과거는 어제 일처럼 선명했던 것일까? 소금 철에는 맨날 며칠 밤낮으로 소금을 끓였잖니. 소금 끓일 때면은 네 아버지는 집에서 허리 펴고 자보질 못했어. 연막 아궁이 앞에서 꾸벅거리며 졸면서도 당신 손으로 직접 불을 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었냐. 낮이고 밤이고 그 아궁이 지키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어느 밤에 밤참을 가져갔는디 아버지가 나를 안 떠구나. 그렇게 너도 생기고 네 오래비도 생겼어. 다 연막에서. 왜 염둥이라 불리는지 따져 묻던 어린 우리에게 아버지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 하고 있었다. 아유, 아버지 꽤 낭만 있으셨네. 여동생이 가만히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 모두를 소금에 바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고집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결국 그 길을 갈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10살 먹어서 집을 나갔었다더라. 도저히 소금꾼은 되기 싫어서. 왜 안 그랬겠냐? 그 쬐끄만한 사람이 어린 나이에 벌써 등에 지게끈 자국이 패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니 소금이 닿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어디 가서 머슴을 사러도 소금은 만들기 싫더란다. 사나흘 뒤에 당숙들이 대전역에서 거렁뱅이가 다 된 네 아버지를 데려왔다더라. 아버지는 그때 꼼짝없이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당숙들 손에 이끌려와 주춤거리고 서 있는 아버지에게 말없이 둘둘 말린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세상 어느 애비가 자식 굶어 죽는 꼴을 보고만 있겠냐. 그 돈 가지고 가라. 그거면 굶지는 않겠지. 자염 수십 가마를 팔아야 할 만큼 큰 돈을
15살 아들의 손에 덜컥 쥐어준 할아버지는 그날 밤도 밤새 연막에서 소금을 끓였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소금가마 아궁이에 이따금 장작을 넣으며 그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온몸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할아버지의 등이 어린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조용히 돌아서 쥐고 있던 꾸러미를 할아버지 방에 넣어두고 나왔다. 아버지는 장작 한 알음을 들고 가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았다. 그런 아버지를 한번 돌아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가 대신하여 그 밤 아궁이를 지켰다. 다음 날 그 어느 때보다 빛깔 좋고 많은 양의 소금이 났다. 네 아버지는 그 뒤로 한 번도 소금 일을 불평하지 않았다더라. 얼굴도 모르고 시집와 보니 키는 작아도 우직하니 꼭 황소 같더구나. 네 외할머니가 소금으로 먹고 사느니 그냥 거렁뱅이한테 준다고 할 만큼 반대하던 혼사였다. 그런데 너희 외할아버지가 여기서 잠시 간쟁이로 일해봐서 이 집 남자들 성품을 잘 알지 않았겠냐. 아무리 고대도 지 색시에게는 일 시키지 않게 생겨서 그거 하나 보고 나를 시집 보냈지. 그런데 일 많이 하지 않았어? 내 기억엔 엄마가 일 엄청 한 것 같은데. 무슨 집안일이나 하고 밤날라도 주는 것밖에 소금 일은 안 했지. 네 아버지가 그거 하나는 찰떡같이 지켰다. 내 손으로는 소금 한 줌도 안 만들게 하셨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지그시 사랑방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뒷그림자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직 무너지지 않은 아버지의 마지막 연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아내의 기질은 어머니와 동생의 지지를 받으며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문화원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냈다. 결국 전승자는 구하지 못했고 계획처럼 지역 축제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지못한 척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때처럼 황소의 고삐를 쥐었다. 몇 번의 시연을 거쳐 문화원장이 썰애를 잡았다. 그에 앞서 간통이 묻힐 구덩이를 파고 어설프지만 볏짚으로 간통의 입구를 막아 갯벌에 묻었다. 썰애질을 하고 소금물이 담긴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그 모든 자염생산 공정 시연이 있었다. 자염을 만들어 본 마을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대대적인 홍보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소포장된 자염 한 봉지씩이 선물로 주어졌다. 아버지가 만든 마지막 자염이었다. 그 지역에 처음으로 지역 축제가 생긴 것이고 결과가 좋으면 해마다 진행하겠다며 문화원장이 포부를 밝혔다.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저 미소와 몽례로 답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 속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전해지는 자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자염 한 주먹을 쥐어보았다. 슬며시 소금 알갱이 하나를 혀 위에 올려보았다. 아버지의 자염은 역시